수이 그이와 만난다는 행복에 그는 거의 압도가 되었던 것이다. 혼자 속에 접어넣어 두기엔 너무 크나큰 기쁨이었던 것이다. 그에게 이런 애인이 있는 것을 자랑히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비밀. 이날 이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 비밀은 인제 더 그의 좁은 가슴 속에 갇혀있기 싫다고 발버둥질을 하는 듯 하였다. 사바세계와 인연이 끊어진 여해 같은 사람이야말로 제 속의 비밀을 흘리기에 가장 적당한 대수가 아닌가. 편지한 그이는 바로 김상열 그 사람이었다. 제 팔뚝에 뚜렷이 백년랑군이라 새겼던 그 사람이었다. 그이는 야학교 선생이었다. 명화는 얼마나 여학생이 되기를 원하였던가. 그러나 가난한 그의 부모는 그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았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 빨랫줄 같은 희망을 걸고 하나 딸을 기생에 집어넣었다. 딸의 살점을 파는 뉘도 오래 못 보고 일찍 죽을 것을. 명화는 양금을 치고 승무를 배우면서도 생각은 학교로 달리었다. 그는 틈만 있으면 제 집에서 멀지 않은 보통학교 문에 붙어 섰다. 운동장에 헤어져 뛰노는 제 동무들. 그는 그 조그마한 목마와 일렁일렁 움직이는 방아 같은 불안골을 꿈에도 보았다. 기생, 기생, 콩가리, 방구 돼지 내 돼지. 그는 애들에겐 이런 놀림을 받고 몇 번이나 울었던가. 가정부인과 학교에 못 가는 애들을 위해 그 야학교가 설립되자 그는 부모도 몰래 입학을 해버렸다. 그때는 그의 나이 벌써 머리 얹기가 늦었지만 어릴 때의 꿈이 그때도 그리웠던 것이다. 부모도 기를 쓰고 말리지는 않았다. 별로 큰 돈 드는 노릇도 아니요. 기생이란 식자가 있어야 장래에도 잘 불린다는 바람에 명화는 저녁마다 얼굴에 분때를 지우고 야하게를 갔다. 그는 다 아는 본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다시 배우는 것이 그리 신통치는 않았으되 나도 학교에 왔다 하는 기쁨에 가슴은 울렁거렸다. 더구나 교단에 나타나는 젊은 선생들이 딴 세상 사람같이 보이었다. 자기를 보고 놀리고 시달리지 않는 남자도 있구나 하고 그는 스스로 놀래었다. 그 중에도 얌전스럽고 자랑스러운 김상열의 일거일동은 까닭없이 그의 마음을 끌었다. 이런 행복도 명화에게는 길지 않았다. 그가 쭈뼛쭈뼛하던 본색은 그의 탈로가 나고 말았다. 기생년이 다니는 학교에 귀한 딸과 며느리를 보낼 수 없다고 부형들이 떠들고 일어났다. 학교는 명화를 퇴학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에 불려가서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무안하고 서렀던가. 땅바닥이나 진배 없는 먼지투성이 마룻장에 그대로 울고 쓰러졌다. 그의 손길을 잡아 일으켜준 사람은 상열이었다. 선생의 체면도 돌아보지 않고 우는 그를 집까지 데려다준 사람도 상열이었다. 상열은 입에 침이 없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이 자기가 틈나는 대로 와서 가르쳐 주겠다고까지 약속하였다. 상열은 날마다 왔다. 아침 일찌감치도 오고 야학파한 밤늦게도 왔다. 그의 행동은 어디까지 점잖았다.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나면 그는 언제든지 선선히 일어났다. 그때 상열의 나이도 어렸다. 서울서 중학교를 갓 마치고 시골에 나려와 있던 터로 명화와 4살밖에 틀리지 않았다.
그는 명화를 가르치는데 청춘의 정열과 감격을 쏟는 듯하였다. 처음에는 상열의 태도가 어디까지 의젓하고 다정하게만 보였지만 차차 날이 갈수록 너무 점잔만 빼는 듯하였다. 물같이 싱거운 듯하였다. 명화에게 이것이 미협하였다. 미협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마음은 더 쓰이었다. 올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애가 마르는 듯하였다. 명화는 상열에게 호트로 선생만 되지 말고 다른 무엇도 되어주기를 은근히 바라게 된 탓이리라. 그러자 명화와 상열의 두 사이에 정분 났다는 소문이 높아졌다. 이 소문은 마치 될 듯 말 듯한 그들의 사랑의 꽃의 봄바람과 같았다. 명화는 자기가 그에게 누가 된다고 울었다. 상열은 무엇 상관이 있느냐고 웃었다. 이러하여 그들의 인연은 맺어졌다. 그 뒤로 상열은 몹쓸 놈이 되고 명화는 싹수 없는 기생이 되었다. 세상의 조소와 박해를 입으면 입을수록 단둘의 세상은 더욱 훗훗하고 오붓하였다. 그러나 상열은 아녀자의 사랑에만 매여 있을 녹록한 장부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안타까운 이별의 날은 왔다. 상열은 표현이 상해로 건너가게 된 것이다. 그때 상열은 19, 명화는 15. 애송이 남녀는 풋사랑의 쓰라린 작별에 울고 또 울었다. 명화는 그리 변하지 않을 이 사랑을 맹서하고 싶었다. 그는 푸른 점쯤 뜨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대규모로 백년랑군이란 말과 김상열이란 성명 3자를 제 팔뚝에 먹실을 넣기로 결심하였다. 어린 그는 옛날 연려의 본을 받아 이 살이 썩을지언정 이 정절은 지키리라 결심하였다. 상열도 그 결심을 말리지 않았다. 그도 제 사랑의 자취가 명화의 살 속에 뚜렷이 남는 것을 깊이 감동하였다. 명화는 아픈 것을 기쁘게 참았다. 바늘 끝에 비치는 피를 보며 눈물 걸신걸신한 눈에 웃음의 그림자를 띄었다. 백년랑군 김까지 새기고는 상열은 애처로워서 바늘을 뽑아버렸다. 그들은 으스러지도록 서로 안으며 또 한 번 울었다. 처음 떠난 뒤 얼마 동안은 편지가 거의 날마다 오다시피 하였다. 그들은 이 편지를 두 사이에 넘나드는 파랑새라고 불렀다. 사람 없는 어둑한 들판에 외로이 남은 듯한 명화에게는 이 파랑새가 얼마나 그립고 아쉬웠던가. 하루 한 번을 와도 도수가 뜬 듯하였다. 그러나 한두 달 지나는 사이에 이 파랑새의 날에는 점점 쉬었다. 날마다가 이틀 사흘을 건너게 되고 일주일이 되고 잊은 듯이 달을 넘기는 수도 있었다. 명화는 그의 무정을 원망하였다. 그럴수록 세월은 흘러가고 편지의 동안은 더욱 떴다. 명화는 야속하였다. 슬퍼하였다. 못 믿을 것은 사내라고. 그러나 명화 자신도 그에게 대한 정절을 1년 남아를 지키지 못하였다. 부모가 욱대겨서 촌부자 상투배기에게 첫 남편을 하고는 죽고만 싶었다. 그는 정말 목숨 끊을 자리를 찾아 방천두까지 나갔다. 푸르게 넘실거리는 물결에 눈물을 떨구고 있노라니 찾아 나선 부모에게 들키어 개 패듯 맞고 집으로 끌려왔다. 첫 번을 치르고 나서는 그는 수없는 사내에게 쉽사리 몸을 내맡기었다. 그럴 적마다 팔뚝에 넣은 먹실은 그를 비웃는 듯하였다. 육체의 정절은 지키랴 지킬 수 없다. 차라리 마음의 정절이나 지키리라. 그는 마음을 곤쳐먹었다.
이 마음의 정절조차 이따금 흔들리었다. 부자도 겪고 건달도 겪고 호화자제며 해뚝해뚝한 학생이며 우락부락한 불황자와 달착지근한 시인을 겪는 사이에 하마하더면 마음의 정조도 잃을 뻔하였다. 다행하게도 이런 유혹은 오래지 않았다. 자주 만나는 화류계의 사랑은 파탄이 쉬웠다. 그리울수록 떨어져 있을수록 첫사랑은 더욱 깊어가고 깨끗해지는 듯 하였다. 하늘이 높을수록 공기가 맑아지는 모양으로 처음 동안이 떠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주 끊어질 듯하던 상열의 서신은 여러 해를 지나도 그저 그만치 계속되었다. 해가 바뀐다든지 주소가 변경이 된다든지 할 때면 꼭 파랑새를 날리었다. 무상심심장류수. 옛말 그른 데는 없었다. 명화 저도 슬픈 경우와 설은 사정을 당할 적마다 만지장서를 늘어놓았지만 인제 와서는 저도 제 집이나 옮길 때가 아니고는 별로 편지질을 하지 않았다. 편지질보단 마음속에 넣어두고 종용이 생각하는 것이 더욱 깊숙한 맛이 날 것 같아서였다. 두 속은 피차에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듯하여 잔사설을 늘어놓는 것이 도리어 군더더기 같아서였다. 기생으로 환갑을 지낸 오늘날 한 해 두 해 지내갈수록 그는 기생 노릇을 서둘렀다. 돈량이나 걷어주면 그는 상해로 멀리 뛸 작정이었다. 그래 가지고 상열과 사랑의 둥우리를 엮는 것이 그의 최고 이상이었다. 세상은 반드러워졌다. 기생에게 그렇게 어수룩하게 돈을 쓰는 사내가 어디 그리 쉬운가. 이 목적을 달해볼까 하고 그는 요새 갖은 재조와 수단을 있는 대로 다 부려 병이를 얼르는 판이었다. 그런데 그이가 온다고 하지 않는가. 조선 땅에는 아주 나오지 못할 줄 알았던 그이가 이 편에서 가기 전에 저 편에서 먼저 온다고 하지 않는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온다 한들 이에서 더 반가우랴. 이에서 더 기쁘랴. 명화는 생시가 아니고 꿈이나 아닌가 하였다. 편지 사연이 누가 곁에서 보아도 좋을 만큼 잔재미가 없고 어떤지 비창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걸리었다. 거기서 부접지를 못할 무슨 탈이 생겼는가? 몹쓸 병이나 생기지 않았는가? 그러나 몸이 약해졌으면 대수인가? 병이 들었으면 대수인가? 도리어 자기에 있는 정성과 마음을 다할 좋을 기회가 아닌가. 만나기나 하면, 마주 앉기만 하면, 쌓이고 쌓인 회포, 그리고 그리던 정이 봄바람 쏘인 얼음처럼 풀어질 것이 아닌가. 명화는 뺄 것을 빼고 추릴 것을 추리면서도 제법 자세하게 제 경력을 늘어놓았다. 그러면 팔뚝에 새겼다는 것이 아직도 남았겠구려. 여해는 재미있다는 이보담 차라리 처참한 표정으로 명화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었다. 사내들은 다 저러겠다. 팔뚝에 새긴 것 하고 사죽들을 못 쓰니 온 별일이야. 명화는 대번에 꼴을 낸다. 아무라도 그게 궁금할 게 아니오. 그 궁금하다는 심사가 밉살 맞단 말이에요. 남의 팔뚝에야 뭘 새겼거나 왜들 상관이야. 명화는 더욱 성을 낸다. 대관절 있단 말이요, 없단 말이요. 그게 이때 남아있어요? 사내들의 짓궂은 심사가 그걸 이때 남겨둘 줄 아슈. 명화는 벼란간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남의 정표를, 그렇게 아픈 것을 참고 떠둔 남의 정표를 갖다가 그이가 나오면 뭘 보이노. 명화는 넋두리를 넣어가며 흐드겨 울었다.
살에 넣어둔 게 없어졌단 말이오. 사내들 등살에 오려내고 말았다오. 오려내다께. 여해는 놀라며 일어앉았다. 칼로 도려내었다오. 내 손으로. 명화는 울며 여해의 무릎에 쓰러졌다. 그걸 두 잔이 놀림감만 되고 세상 사내들이 마음을 턱 주지 않는구려. 그 일을 위한 정표가 도리어 우리 일에 방해만 되는 그걸 두면 뭘 해요? 그러면 도려낸 것도 그 일을 위한 탓이구려. 그야 그렇다 뿐이에요. 그렇지만 어디 좀 봅시다. 명화는 저고리 고름을 끌르고 팔죽지를 걷어내었다. 보얀살 위에 한 뼘만치나 찌그러붙은 자욱이 천연 굵은 지렁이가 기는 듯하다. 이럴 수가. 여해는 끔찍스러워하였다. 이걸 보면 그이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제가 남기고 간 사랑의 자취가 이 꼴이 된 걸 보면 그이가 용서를 해줄까요? 내 마음을 믿어줄까요? 내 마음이 변해서 이런 끔찍스러운 짓을 한 걸로 오해나 않을까요? 명화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들어 물끄러미 여해를 바라보며 근심스럽게 물었다. 바람은 여전히 분다. 와글와글 유리창에 발버둥지를 치는 듯 하였다. 여해의 가슴 속에는 분화산이 탁 터지는 듯 하였다. 뜨거운 김이 전신에 확 끼쳤다. 그는 명화를 으스러지라고 안았다. 명화는 몸을 빼려고도 하지 않았다. 여해의 쇳깍지 같은 팔 속에서 조그마한 새 모양으로 할딱거리며 입술을 쳐들어 여전히 근심스럽게 물었다. 그이가 용서를 해줄까요? 마음을 알아줄까요? 여해의 눈 밑에는 눈물을 들이마신 명화의 입술이 이슬 머금은 꽃잎같이 떨리었다. 여해의 팔깍지는 더 좁아들었다. 그의 입술은 명화의 입술을 쥐어뜯을 듯이 달라붙었다. 바람 소리는 지동을 일으키는 듯하다. 병원 부속 건물의 양철 지붕을 벗기는지 야단스러운 음향을 내었다. 그들은 자기들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문이 열리는 것도 몰랐다. 영애가 들어선 것도 얼른 알아보지를 못하였다. 영애는 내켜지지 않는 걸음으로 병원에를 왔다. 그는 기뻐해야 옳을 일이 아닌가. 여해의 장례를 아름답게 훌륭하게 꾸며 주려던 그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은주보담 더 좋은 신부감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 한다하는 명사, 한다하는 재산가의 외누이요. 미인이고 재원인 당자. 웬 조선을 뒤져도 이런 색시를 찾아내기 어려웠으리라. 여해의 앞길은 양양한 봄 바다와 같이 열릴 것이 아니냐. 옛 애인을 위하던 자기의 공상이 쩍 말없이 찬란하게 실현될 것이 아니냐. 이 걸음이야말로 어깨춤이 절로 날 걸음이 아니냐. 이래도 그는 부족하였던가 미협하였던가. 영애의 가슴 속엔 복잡한 감정이 얽히고 얽히어 영애 자신도 웬 셈인지를 몰랐다. 여해 씨와 아가씨와 결혼? 아무리 뇌어보아도 머리에 선뜻 들어오지를 않았다. 그럴 수가. 하고 영애는 웬일인지 제 가슴이 텅 비어지는 듯한 무엇을 에이는 듯한 이상한 감정을 느끼었다. 이 야릇한 감정은 여해가 은주방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볼 때에도 그의 사시나무 떨듯하는 몸을 스쳐 지나간 것이었다. 은주는 여해의 아내 되기에 너무 귀하였다. 너무 어여뻤다. 그는 여해의 추록인물에 여해를 위해 갖은 공상으로 밤새움을 할 때
볼꽃처럼 돋았다가 쓰러지고 쓰러졌다가 돋는 생각 가운데는 미상불 여해의 장래 아내도 아니었다. 어떤 인물이라고 구체적 상상은 해본 것이 아니나 그러나 은주와 같이 귀하고 미인은 아니었다. 자기와 대등되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그 일이 생긴 뒤로 은주 보기가 면구스럽기도 하였지만은 보기도 싫었다. 어쩌다가 마주뜨리면 까닭없이 얼굴이 화끈하고 달아오르는 것이었다. 여해에 대한 감정은 이를 악물고 물리쳤다. 어떻다고 생각조차 못할 일이었다. 한바탕 악몽으로 돌려버리려 하였다. 그가 여해와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그러나 누구의 영이라고 그일 수 있는가? 그가 제 마음을 제가 두려워하였다. 밑광스럽고 무섭고 징그러운 생각이 솟아오르는 것을 그는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하였다. 그는 내켜지지 않는 손으로 병실 문을 두드렸다. 여러 번 두드렸다. 아무 기척이 없다. 그는 써먹써먹하면서도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벌어진 광경이란 그는 하도 무참해서 문을 탁 닫고 도로 나와버렸다. 여해와 명화는 방문 앞에 사람 얼굴이 얼씬하다가 사라진 것을 보았다. 여해는 감았던 팔을 풀었다. 명화는 눈이 호동그레지며 누구일까? 하고 고개를 제짓하였다. 글쎄 하고 여해도 무엇을 엿들으려는 것처럼 귀를 쫑긋하였다. 명화는 몸을 털고 일어나 슬리퍼를 짤짤 끌며 종종 걸음을 쳐서 문 밖까지 쫓아왔다. 거기는 뜻밖의 영애가 서 있지 않는가. 명화는 일찰나 어리둥절하다가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글방글 웃었다. 난 누구시라고. 잠깐 말을 끊었다가 아이고 아씨님 오셔갭쇼 하고 나부시 절이라도 할 듯하다. 영애는 살이 떨리도록 얄밉다. 분한 생각이 났다. 도끼 눈을 뜬 눈엔 신랏 같은 불길이 이는 듯하였다. 여기에 왜 이러고 계셔요? 어서 들어가셔요. 명화는 깍듯이 손목이라도 잡아 끄을 듯하다. 이 천도깨비 같은 년을 여기서 만날 줄이야. 영애는 대꾸도 않고 새근새근 어깨로 숨을 쉬었다. 영애는 일껏 왔다가 그냥 돌아설 수도 없었다. 쇠꼬챙이같이 몸을 꼿꼿이 세우고 명화를 따라 들어왔다. 티동 아씨님 오셨어요. 명화는 병실에 들어서며 전갈 사령 모양으로 부르짖었다. 여해는 그대로 앉았기도 무얼하였던지 어느 결에 누워 있었다. 영애는 병상 가까이 왔다. 좀 어떠세요? 떨어지지 않는 입을 간신히 떼었다. 그는 환자의 얼굴을 마주보기가 바시다는 듯이 눈을 떨어뜨렸다. 네, 많이 나았습니다. 염려하신 덕택으로. 여해는 소리를 버럭 지르다시피 쾌활한 목청을 내었다. 그 말 속에 거슬거슬한 뼈가 섞인 것은 장님이라도 만져볼 수 있었다. 영애는 귀청이 잉하고 울리는 듯 하였다. 자기는 무얼 잘했다고 퉁명인구. 무두무미하게 이런 생각이 지나간다. 참 많이 나으셨어요. 그때 입원을 안 했더면 큰일 날걸. 다시 살아나신 거나 진배 없지요. 명화는 거들어 치아하듯 말하였다. 입술이 비쓱해지는 것을 참노라고 입을 오므려 붙이었다. 영애는 두 남녀의 입을 모은 총공격에 뒤로 넘겨 박힐 듯한 것을 억지로 버티었다.
그도 응전할 준비로 첫째 명화를 향해 곱지 않는 눈살을 쏘았다. 그 눈살은 이년아, 너는 입을 담치고 있어 하는 듯 하였다. 어휴, 무서워라. 왜 남을 그렇게 흘겨보십쇼. 전 잘못한 일도 없는데. 자, 이리 앉기나 하십쇼. 두 분이 오래간만에도 만났으니 곱지 않은 눈살쯤으로 거꾸러질 명화가 아니었다. 그는 적을 어린애 다루듯 하였다. 동근 의자를 적의 궁덩이 밑으로 떠다박 찌르듯 밀어넣으며 고분고분하게 권한다. 영애는 가뜩이나 허전허전하는 정강이가 의자에 밀려 힘없이 접치었다. 그는 무너지는 듯이 주저앉고 말았다. 옳지 그렇게 앉으시고 두 분이 무슨 정담이라도 하십쇼. 쇳내는 물러갑니다. 하고 명화는 슬쩍 몸을 돌려나가려 한다. 영애는 또 한 번 명화를 노려보았다. 벼란간 한기가 드는지 이가 딱딱 마주치었다. 왜 그럽시오? 나가지 말란 말씀해요. 있으라면 있습지요. 난 또 두 분께 방해가 될까 봐서 호호. 명화는 깔깔 웃었다. 인연이 모든 것을 아는구나. 불현듯 이런 생각이 비수와 같이 영애의 가슴을 에이며 떠올랐다. 야속과 미움에 타는 눈초리를 이번에는 여해에게로 돌리었다. 귀하신 몸으로 그 바람을 쏘이시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여해는 명화가 자기를 찾아온 첫 박새 하던 말이 불쑥 입을 뚫고 나와버렸다. 내 말이 너무 심하구나. 여해는 진작 후회하였으나 벌써 말은 나온 뒤였다. 그렇고 말고요. 그 귀하신 몸에 그 높으신 몸에 병환이 나면 어쩌자고 그 모진 바람을 쏘이시고 이번에도 자동차는 타고 오셨겠지요? 명화는 한술 더 뜨고 생글생글 웃었다. 여해는 명화를 향해 눈을 껌뻑하고 손을 저어 보이었다. 그런 소리를 마구 말라는 뜻이리라. 영애는 자기에게 대한 모욕의 언사보담도 이 눈껌쩍이만은 정말 참기 어려웠다. 그는 곧 자리를 차고 일어서려 하였으나 문득 제가 온 사명을 생각하였다. 환심을 못 사둔다 손 치더라도 이 돈을 전하고 가야. 세상에 이럴 수도 있는가. 이렇게 남의 본정을 모를 수도 있는가. 어쩌면 두 사이의 비밀을 기생년 따위에게, 저 천도깨비 같은 명화년 따위에게 까바치고 그년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눈껌쩍이를 해가며 나를 모욕할까? 영애는 야속해하기엔 너무 분하였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리며 실룩실룩 떨리었다. 눈물 한 방울이 바작바작 타는 듯한 눈에서 기름같이 떨어졌다. 내가 왜 천착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영애는 제 눈물을 보고 질색을 하였다. 수인사나 치르고 돈이나 주고 선선히 일어서면 고만이 아닌가. 영애는 마음을 도사리었다. 인젠 많이 나으시대요. 낫지를 못해 걱정이요. 잡숫기는 뭘 잡수셔요? 진지를 좀 잡수셔요. 죽도 먹고 밥도 먹고. 여해의 엇먹는 대꾸에 부해가 끓어오르는 것을 참노라고 영애는 무진애를 썼다. 저편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은 척을 말아야 한다. 기계적으로 내 물을 말이나 물으면 고만이 아닌가. 의사가 언제쯤 퇴원을 하셔도 좋겠답디까. 좋을 때가 따로 있겠소? 오늘이라도 나가면 나가는 게지. 좀 오래 조리를 하셔야지. 조리.
무슨 놈의 팔자로. 수술한 자리는 어때요? 어떻기는 그저 그렇지. 지금도 심을 박나요? 심을 박는지 뭘 박는지. 인젠 고약이나 붙여 두자닐까요? 글쎄 뭘 붙이던가. 문답은 건성으로 오고 갔다. 두 분이 무슨 심파 연극을 하셔요? 듣자니 우스워 죽겠네. 호호. 명화가 옆에서 말을 넣었다. 영애는 급하였다. 이 바늘방석 같은 자리에서 1초 바삐 떠나고 싶었다. 그는 낌새를 볼 여유도 없었다. 핸드백을 열고 불쑥 돈을 꺼내었다. 이거 약소 하나마 병비에 보태 쓰시라고 애 아버지가 보내십디다. 100원이야요. 하고 환자의 벽에 옆에 놓았다. 여해는 고개를 들어 영애의 돈 놓은 것을 얼른 보고 더러운 것을 본 듯이 곧 눈길을 돌리었다. 그 눈에는 불이 번쩍 나는 듯하였다. 병비에 보태 쓰라고 흥. 가련한 전과자에 대한 천만장자의 동정은 감사합니다만 병비는 치렀으니 이 돈을 도로 집어 넣으시오. 무슨 돈으로? 영애는 저도 모르고 불쑥 이런 말이 나와버렸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분이 이 한마디에 뭉친 듯하였다. 무슨 입찬 소리냐, 무슨 주리를 할 청관이냐 하는 듯이 흥, 무슨 돈으로? 여해는 곱새겼다. 흥, 무슨 돈으로? 명화도 메아리처럼 되받는다. 흥, 무슨 돈으로? 엊그제 감옥에서 나온 놈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 그럴 일이요. 여해는 벌떡 일어났다. 그의 전신은 떤다. 박 사장께 똑똑히 전해주시오. 박 사장 살해 미수범 김여해는 감옥에서 나온 덕택에 돈이 있더라고. 쇠창살 속에서 썩으며 번 돈 48원 50전이 있었더라고. 이것도 박 사장께서 징역을 살리시지 않았더면 없을 돈이니 사장님께서 주신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 은혜는 백골난망이라고. 애인을 팔아 징역을 살고 돈벌이를 한 놈에게 입원비까지 주셨으니 그만하면 김여해 애인 사신 값은 치르고도 남은 게라고. 조섭이나 잘하셔요. 영애는 귀를 막고 일어서서 몸을 돌렸다. 이걸 가지고 가시오. 여해는 침대 위에 놓인 지폐장을 들어 영애의 뒷꼭지를 후려갈기듯 던지었다. 10원짜리 지폐 10장은 영애의 머리 위에서 쫙 헤어져서 너울너울 춤을 추며 제 주인을 옹위하듯 앞뒤로 떨어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요? 돌아서던 영애는 멈춰섰다. 여해는 돌쳐서는 영애를 바라보고 부들부들 떨다가 픽 코웃음을 웃어버렸다. 이게 무슨 짓이냐? 흥 그럴 일이요. 잘못되었구려. 황금과 결혼합신 귀부인께 돈을 던져서 대단 죄송합니다. 맞으셔도 지폐 뭉치에 맞으셨으니 과도히 노여우실 건 없으실 텐데. 파랗게 질리었던 영애의 얼굴은 대번에 피를 뿜는 듯이 새빨개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들어왔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이러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를 모욕하시다니. 영애는 여해에 대한 원정과 야속과 분함이 일시에 복받쳐 올랐다. 저는 여해 씨를 위해 무슨 노릇이라도 하려 했습니다. 제 집안 사정 탓으로 사랑의 맹서를 어긴 것이 죄밑이 되어서 무슨 수로든지 그 죄의 만분지 1이라도 삭혀보려 했답니다.
추록하실 무렵에는 정말 밤잠도 달게 자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하면 장래를 보장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 몹쓸 고역을 치르신 대신으로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거룩하시군. 바로 전지전능의 신이구려. 병도 주고 약도 주고. 황금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니까 재산가의 아내가 되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줄 알았구려. 황금과 결혼, 재산가의 아내. 말말이 꼬집으셔도 저는 달게 듣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결혼을 한 게 어데? 제 혼자 자의로 한 노릇입니까? 저를 버리고 달아나기까지 않으셨습니까? 집안을 위해 일신을 희생하자고, 우리의 사랑을 희생하자고, 그 깨끗하던 마음, 그 높으시던 뜻은 어디다가 내어버렸습니까? 감옥에다 내어버렸소. 5년 동안 청춘의 피가 썩을 때 마음도 썩고 혼도 썩어버렸소. 여해는 서글픈 웃음을 웃었다. 아무리 하기로써니 그렇게 변하실까요? 우리의 사랑이 좀 깨끗하였습니까? 저는 우리의 사랑이야말로 불에 넣어도 타지 않을 줄 믿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갈리고 경우가 변하더라도 우리 사랑의 구실은 깨어지지 않을 줄 믿었습니다. 영애는 흑흑 느낀다. 그것은 꿈이요. 우리 어릴 적 꿈이요. 입으로는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정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가슴에 손을 대고 물어보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꿈이야 꿈이지요. 이렇게 되고 보니 꿈이라도 어림없는 꿈이지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본래부터 정신적인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해씨, 그때 말씀 맞다나 하필 부부가 되잖아도 좋지 않아요. 남매의 의를 다시 맺고 정말 친동기같이 지나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애인도 되었다가 남매도 되었다가 인생이 어대 떡가루 반죽 같은 줄 아시우? 여해는 두꺼운 유리곡보에 침을 튀하고 베앗았다. 마음대로 휘저어서 송편도 만들고 경단도 만들고. 그런 말로야 무슨 걱정. 아스세요. 잠자코 있던 명화가 말참견을 하며 입을 비쓱하였다. 영애는 힐끗 명화를 흘겨보고 다시 여해를 보며 애달픈 목소리를 떨었다. 저는 정말 여해씨를 믿었습니다. 저는 여해씨가 그러실 줄은 참말 몰랐습니다. 그런 우리 사이를, 그런 우리의 비밀을 되지 않은 기생년 따위에게 다 말씀을 하시고. 영애는 어깨를 부들부들 떤다. 명화는 남의 싸움을 재미있게 구경하다가 난데없는 총알이 제사를 뚫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어이없어 하다가 나중엔 독사같이 골이 올랐다. 명화의 입술에는 찬바람이 훌훌 나는 듯 하였다. 아니, 아씨님 망령이 나셨어요? 왜 기생은 걸고 드십니까? 기생년은 워낙 신성하여서 그런 사랑 얘기는 못 듣는단 말씀이에요. 그런 염려는 놓으세요. 기생년들도 귀부인만은 못하지만 더러 그런 사랑도 겪어본답니다. 말씀 좀 하신들 하상대사예요. 어서 그 진저리 먼저리 나는 사랑 타령이나 늘어놓으세요. 그런 객적은 염려는 마시죠. 영애는 혹든 눈으로 명화를 바라보며 입술이 벌벌 떨리기만 하고 말을 이루지 못하였다. 어규 아씨님, 왜 이러십쇼? 왜 도끼 눈을 뜨시고 상업게? 아스세요. 어서 하실 말씀이나 하세요. 아씨님께서야 사랑을 하든 안방을 하든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시오. 걸고나 들지 맙쇼. 명화는 냉랭하게 웃었다. 영애는 명화를 쏘던 눈살을 여혜에게로 돌리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다 하는 듯이. 이게 무슨 모욕이에요? 어쩌면 저를 이렇게도 모욕을 주십니까? 저는 정말 제 힘껏 제 정성껏 여혜 씨를 위한다고 했답니다. 저는 떨어지지 않는 입을 떼어 애 아버지를 졸랐답니다. 그이도 선선히 승낙을 해주었답니다. 어제까지 여혜 씨의 장례를 보장해 주마고 취직도 시켜드리고 장가도 들여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여혜는 끙하고 황소의 울음 같은 신음성을 내었다. 침대가 쩌렁하고 울었다. 5년 징역을 살리고 제할 것을 다 하고 나서 취직을 시킨다. 장가를 드린다. 천만장자란 못할 일이 없군. 어디 징역이야 그이가 살렸어요? 제 탓이라면 제 탓인지는 몰라도. 영애 씨는 이때 그렇게만 생각하시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하였소. 그게 틀린 생각이었소. 그 놀라운 어른이 황금만으로 올가미를 삼아가지고 나를 얽어 넣었소. 당신의 그 알뜰한 남편이. 그건 억설이시지. 그럴 리야 없다. 그러하겠소. 그러나 사실로 얽어넣고 징역 살고 나온 내가 여기 이렇게 눈이 등잔같이 살아있는 다음에야 어떡하겠소? 어데 그야 내가 칼을 들고 들어간 탓이지 그 어른의 탓이 아니란 말이오. 그럴 거요. 대관절 내가 무슨 증거로 군자금 모집원의 혐의를 받은 줄 알기나 하오. 대개 벽장에서 뒤져나온 협박장의 필적과 내 필적이 같은 까닭이었소. 그야 우연히 같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소. 그리고 공교로운 내 운명으로 돌려버리었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림없는 생각이었더란 말이오. 세상 일이란 공교로 우려면 무척 공교롭게 되는 수도 있지만은 어디 그렇게 공교로울 수야 있소. 여러 해 동안 의심에 나려오던 것이 인제야 바로 풀리었소. 그럼 그 협박장을 애 아버지가 일부러 꾸며내기나. 그렇소. 꾸며내었소. 꾸며낸 거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소. 어떻게 그렇게. 그 협박장을 꾸미는 데는 영애 씨도 한 몫을 착실히 본 것이요. 제가 그런 벼락을 맞을. 벼락은 두었다가 맞고 말이나 들어보시오. 내 필적과 댁에 온 여러 협박장 가운데 같은 것이 있다기로 나는 하도 이상해서 보여달라고 졸랐소. 그러나 경찰에서는 세상 보여주지를 않았소. 나종 검사국에서야 그 협박장을 얼른 보았소. 그래, 그게 꾸민 협박장이란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건 협박장이 아니었소. 편지 봉투이었소. 편지 봉투라도 겉장에 편지 받을 사람의 주소 성명을 쓴 것은 뜯어내었고 뒷장에 붙인 사람의 주소 성명만 적은 것이었소. 그것도 연월일과 봉천서탑이란 4글자만 남은 것이었소. 그것은 갈데없는 내 글씨였소. 나는 기가 막히었소. 운명의 장난에 한탄만 하였을 뿐이요. 더구나 그때는 영애 씨 말은 입 밖에도 아니 내고 무슨 죄목으로든지 징역만 살 작정이었으니까. 그 수상한 편지 봉투를 따져볼 생각도 아니하였소.
더구나 누가 나를 얽어넣으려고 악마와 같은 수단을 부릴 줄이야 꿈에도 하지 않았었소. 그게 영애와 명화의 눈은 다같이 호동그레졌다. 그게 인제 생각하니 바로 내 글씨구려. 내 필적이니 같을 것이 당연하지 않겠소? 그게 웬일일까? 그럴 리가. 영애는 놀라면서 그래도 못 믿어 한다. 그만하면 그게 무슨 편지의 겉봉인 줄 알겠구려. 하고 여해는 영애를 노려본다. 먹장 같은 눈썹 하나하나가 꼿꼿이 일어섰다. 왼몸의 뼈가 으적으적 소리를 내었다. 그럴 리가. 영애는 간신히 모기 같은 소리를 떨었다. 그는 너무 엄청나고 무서운 사실을 믿으랴 믿을 수 없었다. 그럴 리가. 그렇소. 그럴 리가 없어야 당연한 일이요. 제 사랑의 편지를 이용해서 제 애인을 얽어넣을 리야 만무한 일이요. 엊그제까지 중내사내하던 사내의 편지를 제 남편을 주어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가장 음흉한 수단으로 변작을 해가지고 청년 하나를 감옥에 썩히다니. 사람의 가죽을 쓰고야 차마 못할 일이거든. 하물며 한다 하는 명사, 한다 하는 귀부인의 하실 짓이겠소. 그러나 사실인 걸 어떡하오? 엄연한 사실인 걸 어떡하오? 그건 오해십니다. 암만 해도 그건 오해십니다. 그럼 제가 봉천에서 주신 편지를 애 아버지를 드렸단 말씀이에요? 어디 그런. 그럼 그 편지가 지금도 영애 씨한테 있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소? 나는 지금도 역력히 기억하오. 어느 날 어떤 사연의 편지를 한 것까지 외우자면 외우겠소. 해이라면 해이겠소. 그 편지를 나를 갖다 주시겠소? 봉투를 맞추어서 나를 찾아다 주시겠소? 그렇다면 내가 오해를 풀겠소. 내 살과 내 혼을 지옥의 가마솥처럼 지글지글 끓이는 이 의심을 풀겠소. 영애는 고개를 바로 들지도 못하였다. 그에게는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었던 까닭이다.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재세간을 챙기다가 그 편지 꾸러미가 튕겨나와서 병일이가 보고 뺏어간 것을. 이거 정말 보물이구려. 당신의 사랑의 금자탑이구려. 하고 제 남편은 싱글싱글 웃으며 아무리 달라고 졸라도 영영 주지 않던 것을. 왜 대답이 없소? 응, 그 편지를 어떻게 했단 말이오? 아이, 선생님도 딱 하십니다 그려. 없어진 편지를 내놓으시라면 어떡하신단 말씀이에요? 죽은 애를 찾아오라는 게지. 부부간에 그런 편지를 보이기도 예사고 사내란 그런 편지를 보면 어디 뺏고 주나요? 뻔한 노릇이지. 그러기에 비밀이란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기생년 따위에게 그런 말씀을 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만두세요. 인젠 다른 정담이나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명화는 보고 나온 듯이 가루맡아서 쭉 설명을 하였다. 그러기에 사람이란 입찬 소리를 못하는 게야. 선생님께 비밀을 안 지켰다고 그렇게 울며불며 하시더니만 그 말이 침도 마르기 전에 아씨님께서 비밀을 안 지킨 것이 또 탄로가 났으니 어차피 피장파장이야. 호호. 명화는 재미있다는 듯이 떽떽을 웃었다. 영애는 어마어마한 바위덩이에 엎눌리고 집바수인 듯하여 갱신을 못할 듯하다가
명화의 웃는 소리를 듣고 왼몸의 피가 거꾸로 흘렀다. 제 앞에 설설 기는 듯 하던 기생년이 이렇게 골을 올리고 빈정거리고 조소를 할 줄이야. 그는 명화를 대매에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았다. 뜯어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채모고 무엇이고 다 벗어던졌다. 너 인연, 너 인연. 영애의 입술은 금시 쪼글쪼글 말라붙었다. 그만큼 그의 입김은 뜨거웠던 것이다. 너 인연. 네 앞이라고 함부로 조동아리를 놀려. 아가리를 찢어 놓으련. 명화는 영애의 공격을 예기나 한 듯이 별로 놀라지도 않고 여전히 생글생글 웃었다. 어규, 아씨님, 말씀을 좀 더 낮춰 하실 수 없어요? 뉘 앞은 뉘 앞이에요. 색시적의 서방질한 귀부인 앞이지요. 그런 놀라우신 어른 앞에는 입을 꿰매어 두는 걸 어대 기생년 따위가 그런 법을 아나요? 그저 죽여만 줍쇼. 호호. 하고 명화는 능글능글하게 웃다가 벼란간 야골은 살모사 모양으로 회회 바람을 낸다. 뭐 인연. 뭐 뉘앞. 그런 소리가 만만히 나오는 건 무엇 때문인구. 혼잣말같이 뇌이다가 너저분하게 떨어진 지폐장을 보고 옳지, 이것 때문이군. 명화는 지폐장을 벌레나 문질러 죽이는 것처럼 지근지근 밟았다. 한참 밟다가 잭이나 차듯이 지폐장을 영애를 향해 차 던지었다. 엿소, 이거나 주서가우. 이 아까운 돈, 애인도 헌신짝 같은 이 돈, 귀부인으로 곤대질을 하는 이 돈, 2년 전년 소리도 나오는 이 돈. 엿소, 어서 주서가우. 잘난 놈도 못난 돈, 못난 놈도 잘난 돈, 보석 반지. 병일은 명화를 데리고 고월이란 일본 요리집에서 애저녁부터 단둘이 노닥거리고 있었다. 고월의 주인은 예기퇴물로 60을 바라보는 노파였다. 그 집동 같은 몸집에는 장삼같이 너불너불한 그 옷도 좁았다. 늙은이답지 않게 피둥피둥한 살은 옷을 찢고 나오려고 몸부림이나 치는 듯하다. 그는 분때 밀린 주름을 펴고 눈을 껌적껌적하고 웃으며 언제든지 손님을 정이 뚝뚝 듣도록 맞았다. 이 눈껌적이 속에는 이루 헤일 수 없는 의미가 품겼다. 요리집이라고 간판은 내어 걸었지만 이 눈껌적이 속에는 이루 헤일 수 없는 의미가 품겼다. 요리집이라고 간판은 내어 걸었지만 이 눈껌적이 한 번이면 조용한 밤에 지리맨 이불을 깔고 곧잘 잘 자리도 차려주었다. 남의 눈을 꺼리는 사랑의 짝에 오작교를 건너주기를 그는 결코 꺼리지 않았다. 남산 약수터에서 얼마 나려오지 않은 그 위치부터 그럴듯하였다. 남산 잠두를 엇비슷하게 짊어지고 숲속에 들어앉아 어른하는 나무 사이로 게딱지를 엎어놓은 듯한 만호 장안을 굽어보는 것이 미상불 시원도 하거니와 은근도 하였다. 이런 자리에서 정결하고 후미진 방에 단둘이 붙어 앉아 사랑을 속살거리는 맛이란 청춘. 남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기에 넉넉하리라. 그러나 정작 청춘 남녀들은 이곳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음식값도 호되고 방값도 호된 까닭이다. 재산가가 아니면 월급쟁이라도 과장급 이상이라야 이 집 재미를 볼 수 있었다. 이 집에서 주고받는 사랑은 마치 주인 노파의 몸집과 같이
늙고 흐물어진 것이었다. 원체 널리 알려진 집도 아니다. 단골 손님이라야 해일 수 있었다. 더구나 조선 손님은 10손가락이 넘지 못하였다. 병일은 자기네들의 비밀 회합에 가끔 이 집을 이용했지만 명화를 안 뒤로는 이 집에선 빼어놓지 못할 단골 손님이 되고 말았다. 명월관이나 식도원에서 늦게 연회를 파할 때 흔히 명화를 끌고 이 집에 달겨들었다. 명화 집으로 가자니 기생집에 자주 자는 것이 채모에도 안 되었고 더구나 취채나 당할까 보아 오마조마하였다. 마음 놓기로야 자기 집 사랑이 제일이로 돼 그도 하인소시의 볼상이 사나웠던 것이다. 전번 사흘씩 나흘씩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에도 그는 노박이로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은행회사에 출근까지 하였던 것이다. 장난감같이 가느다란 난간 앞에 두 남녀는 술상을 끌고 나앉았다. 어느덧 문을 닫고 들어앉았기엔 갑갑할 만큼 봄은 겨웠다. 땅 위에 깔린 무수한 별처럼 반짝거리는 전등불도 어째 물을 머금은 듯 촉촉해 보인다. 밤하늘에 기름기름하게 뻗은 포플러 나무들은 그 동여놓은 듯하던 가지들이 실실이 풀려 파름파름하게 피어오르는 것 같다. 병일은 입에 짝짝 붙는 듯한 정종이 벌써 얼근하게 취해 오른다. 껍데기채 볶은 소라 고동과 배차 절임이 봄맛을 자아내는 듯하였다. 봄날의 덴뿌라는 병일은 명화가 어우적어우적 새우 덴뿌라를 씹는 것을 보고 핀잔을 주었다. 자, 술이나 한 잔 먹으라고 하고 찔끔 쏟는 듯이 병일은 명화에게 술 한 잔을 부어주었다. 명화는 덴뿌라 기름이 번지르하게 발리어 유난히 붉은 입술을 만난 듯이 쪽쪽 빨아당기다가 전 인제 그만해요. 술이 이렇게 오르는데 하고 두 손으로 호끈호끈 다는 제 뺨을 자근자근 누르는 듯이 만져본다. 이것 좀 봐요. 이렇게 호끈거리는데 그까짓 걸 먹고 뭘 엄살이야. 병일은 거의 꾸짖는 듯하고 그래도 손을 들어 명화의 뺨을 만져본다. 요런 거짓부리. 호끈거리기는커녕 싸늘하게 얼음장 같으이. 허허. 누가 거짓부리예요? 이게 호끈거리지 않아요, 참. 명화는 대들어 병일의 손을 집어다가 다시 제 뺨에 댄다. 어대 더운가? 얼음 같기 내 마음 같구나. 하고 병일은 손을 떼었다. 왜 또 비꼬아요? 제 마음이 얼음 같으면 선생님 마음은 뭐라고 할까? 얼음보담 더 찬 게 있나? 어디 좀 찾아보게나. 허허. 병일은 개가를 부르듯 웃었다. 뭐랄까 선생님 마음은 싸늘하기 칼날 같아요. 칼날? 칼날이 얼음보담 다 찰까? 차갑기야 얼음보담 못하지만 얼음은 더운데 대면 녹기라도 하지요. 칼이야 어데 녹아요? 참 선생님 마음이야말로 칼날이야요. 무딘 칼날이야요. 어째 또 무딘 칼날이람. 그러기에 남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시지. 야, 이건 굉장한 비유로구나. 그래, 너는 얼음이 되어서 여해에게 녹았단 말이냐? 여해랍게. 명화는 얼른 못 알아듣는 척을 하고 눈을 커다랗게 떠서 병일을 본다. 대관절 여해라니가 누구예요? 알기나 합시다. 생판으로 시침을 딴다. 왜 또 능청을 부리는 게야? 제가 능청을 부려요?
선생님이 괜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한번 넘겨 짚으시지. 잘도 모르겠다. 그래, 모르는 사람의 병실에 조석 대령을 해요. 병실에 조석 대령? 무슨 말씀일까? 명화는 고개를 제시타고 무엇을 이윽고 생각하는 척을 하다가 오올커니 마님의 옛 애인 말씀이시군. 저 의전 병원에 계시는. 그렇지요? 농간은 잘도 붙인다. 농간? 갈수록 못하실 말씀이 없네. 그이에게 제가 왜 조석 대령을 한답디까? 얼음이 되어 녹은 탓이겠지. 그이에게 제가 왜 녹아요? 저마다 녹는 고리가 다 다른 거예요. 어데 제가 녹는다고 남도 녹을 줄 아나배. 명화는 별소리를 다 듣겠다는 듯이 뾰로통하게 성을 낸다. 말을 지어내도 터무니가 있어야지. 아무리 노는 년이라고 얕잡아 본들 그렇게 음해를 한단 말이에요. 젊으신 부인이 망령이 나셨나배. 알뜰한 애인이 감옥에서 나오셔서 또 중병을 치르게 되니 망령도 나실만하게 일이 되었지만 병일은 영애로부터 병원의 사단을 대강 들어 알았다. 영애는 아무리 남편의 앞이라도 제가 당한 모욕을 샅샅이 일러 바칠 수는 없었다. 제일 분하기는 명화가 여해와 한편이 되어 가지고 못할 소리가 없이 나대더란 말과 여해가 돈을 안 받더란 말만 대두리판 따서 하고 병일이가 봉투를 이용해 여해를 얽어 넣었다는 소리는 차마 하지 못하였다. 명화는 여자에게 특유한 무서운 통찰력으로 영애가 병일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못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였다. 자기가 병일로부터 떨어지느냐 영애를 거꾸러뜨리느냐 대두리판에 들어선 것을 그는 느끼었다. 내가 그날 일수가 사나워서 무슨 정성이 뻗쳐서 동무문병은 갔던구. 명화는 혼잣말같이 중얼거리다가 제 동무 하나가 병이 들었어요. 시골서 올라온 지 며칠이 못 됐으니 아마 선생님은 모르시리다. 김추월이라고 그 애가 늑막염을 알아서 의전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그날 제가 문병을 갔었지요. 문병을 하고 나오는 길에 부인께서 거기 계시더군요. 그래, 저를 보시고 반색을 하시며 마침 잘 되었다. 내가 지금 누구 문병을 왔는데 사내 어른이 되어서 혼자 들어가기가 무얼하던 차에 자네를 만났으니 잘 되었다. 같이 들어가 보자고 하시길래 큰아씨의 영을 어데 그일 수 있어요? 그래, 따라 들어가 봤더니 그 말이 이렇게 뒤집힐 줄이야 정말 꿈에나 생각했을까. 정말 그래, 여해란 이에게 녹아서 병원애를 조석 대령을 한다고 부인께서 그러십디까. 명화는 엉뚱한 거짓말을 순식간에 지어서 늘어놓고 새매같이 쌕쌕거리며 덤벼들었다. 병일은 얼떨떨해졌다. 명화의 말이 그럴 상도 싶었던 것이다. 사내란 옆에 앉은 계집의 말이면 파트로 매주를 쏜데도 곧이 듣기가 십상팔구다. 하물며 명화의 거짓말은 빈틈없이 째였음에랴. 명화는 재바르게 병일의 기색을 살피었다. 이런 짬을 놓칠 명화가 아니다. 뭘 얻어먹자고 고 비렁뱅이 전과자한테 반했답디까. 감옥에서 벌어나온 40원 50전을 얻어먹겠답디까. 맙시사. 명화는 어이없다는 듯이 픽 웃었다. 아무리 돈에 노랑대가 오른 기생년이라고 설마 그러지야 않을 거고. 그럼 반한 게 무엇인고. 옳지, 얼굴이 하도 잘났으니까.
머리란 게 파먹은 밥통 같고 눈썹은 숯거멍 같고 그 흰 죽사발같이 헐건 눈을 보고 맙시사. 명화는 또 한 번 웃었다. 여해의 용모를 나리 깎는 것이 만족하였던지 병일도 빙그레 웃었다. 그런 사내에게도 옛날엔 애인이 있었으니 참 세상이란 우습고도 가소롭지. 정에는 눈도 먼다더니 그래 두고 하는 말이야. 명화는 또 한 번 웃었다. 그런 작자에게 꽃 같은 여학생이 중내 사내하다가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어째 첫날 밤에 칼을 들고 안 울거요? 5년 징역을 살아도 그야말로 깨소금이지 맙시사. 명화는 또 한 번 웃는다. 왜 남을 헐뜯는 거야? 너하고 정분이 났으면 어떠냐? 얼음이 녹으면 물밖에 더 되겠니? 허허. 병일은 무슨 재담이나 한 듯이 소리를 높여 웃어버렸다. 그는 명화의 변명을 듣고 있노라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여지없이 그려내는 여해의 모양새하며 그런 위인이 그런 애인을 두었으니 그 동티로 5년 징역살이도 깨소금이란 말이 더욱 그의 비위에 들어맞았다. 그는 함함하고 옹글졌다. 애구 척척해라. 콧잔등부터 녹아나리나베. 호호호. 명화는 콧등에 고였던 땀을 씻고 구슬을 구울리듯 웃었다. 주기와 흥분과 긴장이 일시에 획 풀어지며 왼몸에 땀이 끈끈하게 솟았다. 그는 병일이 주는 술잔을 받아 단숨에 홀짝 소리를 내고 마셔버렸다. 그런데 선생님과 그 여해란 이와는 무슨 원수예요? 부인께서는 선생님 전에 그 이를 사랑하셨고 전 선생님 뒤에 또 그 이와 정분이 났으니 온 별일이야. 그도 무슨 전생어번인 게야. 호호. 글쎄 말이지. 그자허구 나허구 참 적지 않은 연분인 게야. 그 꼴을 해가지고 그래도 호기가 당당하던걸. 부인을 개 꾸짖듯 하고 선생님을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놈이 되려날 죽일 놈 살릴 놈 해. 병일은 갑자기 용수철에 튕기듯 몸을 솟구친다. 그뿐이에요? 정말 입에 못 담을 욕을 다 하던데. 무슨 까닭으로? 그래, 내 여편네는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었단 말이야. 그대로 듣고만 있어요. 울며 불며 비두발과를 하던데요. 사랑의 맹서를 어기고 선생님께 시집을 온 건 죽을 때라 잘못되었다고 지금 와서는 후회막급이라고. 뭐 후회막급이라고. 병일은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 그 말뿐일 줄 아셔요? 정말 괴란쩍어서 이루 옮길 수도 없어요. 정이 더럽다는 건 그래 두고 하는 말이야. 들은 대로 말을 좀 해봐. 병일은 숨이 찬다. 명화는 말없이 고개만 살랑살랑 흔들어 보인다. 말을 좀 해. 후회막급이고 또. 그런 말을 함부로 옮겼다가 괜히 큰일 나게요. 미리 방패막이를 하노라고 그이와 저와 정분났다는 말까지 지어내는데 사정은 과연 딱하더군. 옛정을 다시 이어보자니 벌써 남의 아내 된 몸이고. 그런데 들어서는 우리네고 귀부인이고 일반인 모양이더군. 그래 또 뭐라던가. 병일은 갑갑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채쳤다. 몰라요. 왜 저보고 오곡조림을 하셔요? 부인 보고 물어보시면 좀 말을 잘 해드릴라고. 그러지 말고. 그래 또 뭐라고 하던? 병일은 애원하다시피 하였다.
그까짓 상없는 소리를 옮겨 들으시면 뭘 해요? 그런 말이란 안 듣는 게 제일이야요. 그러지 말고 그 말만 하면 내 소원은 뭐든지 들어주마. 절 어린애인 줄 아셔요? 사탕 발림을 시키시게. 너 원하던 그 반지를 사줄게. 정말? 그럼 부인 끼신 거와 꼭 같은 거라야 해요. 그보담 나은 거라도 사주지.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 오늘 밤으로 사야 돼요. 쇳불도 단결에 빼랬다고. 그럼 오늘 밤도 좋아. 꼭이요. 명화는 또 한 번 다지었다. 그래, 글쎄. 병일은 증을 내었다. 후회막급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라든가. 명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때 들은 말을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보석 반지를 못 끼었으면 못 끼었지. 암만 해도 그 말을 못하겠군요. 이윽고 명화는 난처해 한다. 그 얘길랑은 그만두고 술이나 잡수십시다요. 명화는 술병을 들어 부으려다가 쓸데도 없는 얘기하는 새술이 식었네. 하고 손뼉을 친다. 술은 그만두고 어서 그 얘기나 하라니까. 참 땀을 낼 노릇이군. 전 다 아시는 줄 알고 그 말을 했다가 생판으로 까바칠하시니 이를 어떡하나.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잔뜩 미움을 바치고 있는데 저 때문에 두 분 새라도 티각태각 하신다면 제가 무슨 낯으로 부인을 또 봬요. 왜 하라는 얘기는 않고 요리 빼끗 조리 빼끗 하는 게야. 병일은 참을성이 터지고 말았다. 버럭 짜증을 내었다. 아주 안 배울 어른 아니고 부인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줄 아셔봐요. 좀 치를 떠시겠어요? 큰일 나지. 알기는 어떻게 안단 말이야. 여기서 단둘이 한 얘기를. 그래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러면 내가 하더란 말을 할 듯하냐? 두 분 새를 누가 알아요? 저는 노는 년이고 그 어른은 부인이신데. 없다 없어. 다짐장이라도 써주마.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엄청나다니. 그 여해란 이가 아주 개골이 나서 부인을 보고 2년 전연하고 내 사랑의 편지를 아귀를 맞춰서 찾아오너라 말하라. 호령호령 하겠지요. 그만 저만한 정분이 아니고야 첫날 밤에 칼을 들고 들어섰다가 신부를 보고 물러서기도 안 했겠지만 어쩌면 옛날이야 같던지 오늘날 남의 부인을 보고 혼연을 마구해요. 제 사랑의 편지를 찾아오라고. 그래요. 그 사랑의 편지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협박장을 위조를 했다나 어쨌다나. 병일은 외마디 소리를 쳤다. 명화는 제 화살이 제 적의 심장을 바로 뚫고 나가는 것을 보고 속으로 웃었다.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더군요. 뭐 그 사랑의 편지를 선생님께서 알맹이를 뽑아버리고 겉봉도 앞장은 찢어 없애고 뒷장 몇 글자 남은 것을 경찰에 바쳤다나 어쨌다나 그래. 그게 증거가 되어가지고 군자금 모집원의 혐의로 5년 징역을 살게 되었다고 아주 야단야단을 합디다. 제가 사람 죽이러 간 것은 생각도 않는지. 병일은 단박에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 명화는 그 기색을 보고 이놈, 멀쩡한 놈,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래 우리 선생님을 갖다가 100번을 죽여도 죄가 남느니.
1000번을 죽여도 죄가 남느니 원이 괴란쩍은 소리를 하더군요. 병일의 솟구친 두 어깨가 땅으로 기어들듯이 축 처졌다. 그 말은 부인께서도 처음 듣는 모양이십디다. 어쩌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꼬박이 듣고만 계셔요. 옆에서 보려니깐 참 딱도하더군. 더군다나 그만 그이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겠지요. 내 남편이 그런 위인인 줄 몰랐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줄은 몰랐소. 그런 악마인 줄은 몰랐소. 하고 울며 불며 짐승만도 못한 짓, 악마. 병일은 풀기 없이 혼자 뇌었다. 그런 인형을 쓰고 개 혼신이 덮인 자에게 내가 왜 시집을 갔던고, 굶어 죽어도 당신과 살 것을, 당신의 사랑 속에 영원히 묻힐 것을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죽일년입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워 일생을 버렸습니다. 하고 엉엉 우시겠지요. 보다가 별꼴을 다 보았지. 심파 연극도 어디 그런 심파 연극이 있겠어요? 명화는 말과는 딴판으로 눈에 살기를 띄우고 제 말의 마디마디가 적에게 주는 영향을 빼지 않고 보살피었다. 완전한 승리였다. 이만큼 되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제 소나귀에 달리게 된 것이다. 명화는 승리의 미소가 저절로 떠올랐다. 얘기를 다 들으시니 인제 시원하겠군. 자동차를 부를까요? 반지를 사러 가야지. 그는 전리품을 찾기에 서슴지 않았다. 병일은 곰부인부 술을 들이켰다. 두 발 가진 짐승이란 참 제도할 수 없구나. 은혜도 모르고 죽일 놈. 허허. 병일은 취한 척을 하고 호걸스럽게 껄껄 웃었다. 어처구니도 없다는 눈치를 보이려고 애를 쓰는 모양이다. 명화는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인간 구제하면 양분한다고 감옥에서 나와서 갈 곳 없는 것을 댁에까지 데려오시고 앞으로 거둬주시겠다니 그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어요? 병까지 난 것을 입원도 시켜주시고 또 돈을 100원템이나 보내주셨으면 감지덕지 할 일이지. 붉은 옷 벗은 지가 며칠이나 된다고 바로 제가 잰 채를 하고 그 귀한 돈을 동댕이를 치고 까치 뱃바닥 같은 소리를 하고 입에 못 담을 욕설을 하고 병일은 손뼉이라도 칠 듯이 좋아라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을 하면 내가 부질없는 짓을 하였지. 인생이 불쌍해서 구해주었더니 되려 엉뚱한 소리를 하니 기가 막혀. 그래, 편지 봉투를 경찰에서 가져가기는 갔나요? 명화는 슬쩍 묻고 병일의 기색을 살폈다. 그 누가 아나? 형사들이 나와서 뒤져간 걸 그놈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다 당하고 겉봉 앞장을 뜯었더라니 그건 정말일까요? 병일은 변하려는 제 얼굴빛을 가리우는 것처럼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건들 누가 안다는 거야? 경찰에서 미쳤다고 그런 증거품을 보여줄 거야. 설령 그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화난 거짓말이지. 앞장은 뜯어버리고 뒷장만 남겼더라는데. 명화는 연거푸 질문에 화살을 쏘았다. 병일의 기색은 좋지 않게 변하였다. 그래, 내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 소리에는 속힘이 없었다. 허전허전하다. 누가 선생님께 그런 짓을 했답니까? 하도 이상하니 말이죠. 그래, 너도 그 말을 믿느냐?
부인께서도 믿으십디다. 그래, 너도 따라서 믿는단 말이냐? 어떤 미친년이 그런 종작 없는 소리를 믿어요. 인젠 그 얘기는 그만두고 술이나 잡수십시다. 그래라, 그래라. 내 말이 옳다. 너도 흥껏 맘껏 먹어야만 한다. 그래요. 선생님 화나시는데 저도 덩달아 먹어드리지. 주정을랑은 받아주셔요. 호호. 두 남녀는 제각기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술에 취하고 사랑에 겨운 듯 하였다. 언제든지 채통을 잃지 않는 병일이건만 오늘 밤은 아주 명화에게 미친 척을 하였다. 술잔을 제쳐놓고 그는 명화를 못 견디게 굴었다. 까실까실한 웃수염을 수없이 들이대고 젖가슴을 주무르고 누구를 구슬리는 셈이냐? 아서라. 명화는 속으로 웃으며 사내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병일은 명화의 무릎을 비고 내 활개를 쭉 뻗고 누웠다가 벼란간 화닥닥 일어앉으며 너 내 마누라 노릇하련? 하고 묻는다. 큰 마나님이 눈이 등잔 같으신데 그런 벼락을 맞을 큰 마누라고 뭐고 인젠 하직이다. 그깟년을 누가 데리고 산담. 취담이라도 그런 말씀 아예 마세요. 너도 의엿한 남의 부인이 되면 좋을 것 아니냐? 무슨 복으로? 정말이다. 내가 왜 실없는 소리를 하겠나? 너만 좋다면 내일이라도 결혼식을 하자꾸나. 아쓰세요. 괜히 남의 간에 햇바람만 넣지 말아요. 너도 소박이냐? 허허. 하고 병일은 명화를 부둥켜 안았다. 명화는 팔목시계를 보더니 벌써 10시일세. 자, 진고개를 가셔요. 가가 문 닫기 전에. 부인은 나중에 되더라도 반지부터 낍시다 그려. 야, 이건 정말 현금이로구나. 그럼요. 노는 년이 뭘 믿고 사내에게 외상을 놓아요? 호호. 그러면 그 반지가 재물의 엔게이지 링이 되겠구나. 뭐 되든 부인 끼신 거와 꼭 같은 것만 사주어요. 어여쁜 희생. 은주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은 너무 오래간만에 그의 얼굴 비치기를 놀래기나 한 듯이 울렁울렁 떨리는 것 같았었다. 눈물 어린 시선이 핑핑 내어 둘리는 탓이리라. 그는 거울을 보고 또 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제 얼굴이 낯이 설었다. 아늘아늘 터질 것 같은 뺨은 탄력을 잃고 새들새들 늘어진 듯 하였다. 몽실몽실 하던 턱도 까부러졌다. 양양이뼈 언저리에 도톰하게 솟았던 야들한 살은 누가 오려간 듯. 어쩌면 눈두덩이 이렇게 부어올랐을까. 눈엔 무슨 티가 들어간 모양으로 개이고 어흥하다. 그는 화장 재구를 있는 대로 삼면 경대 위에 늘어놓았다. 있는 대로 늘어놓는 데야 구라브 크림통, 물분병, 분청강 등 너댓 가지밖에 되지 않았다. 꾸미는 여학생 같으면 은주 같은 처지에 이런 재구가 수십 종이 넘으련만. 은주에게 이런 것이나마 있는 것이 오히려 변이었다. 이 빈약한 화장 재구 일망정 그는 별로 손을 대어본 적이 드물었다. 찬찬치 못하고 곰살궂지 못한 그는 제 몸치장에도 등한하였던 것이다. 몸꼴을 내기엔 키만 엄부렁하였지 마음은 아직 어리었던 것이다. 그는 분첩으로 두 뺨에 눈물 얼룩이를 지웠다.
그러나 전 것을 메워 놓으면 새 것이 다시금 분가루를 제치고 실개천을 그리며 굴러 떨어졌다. 그는 분첩을 놓고 그대로 쓰러져 울었다. 전 같으면 그는 엉엉 소리를 내고 발버둥질을 치며 울었을는지 모르리라. 그러나 그는 숨을 죽이고 소리 없이 운다. 종용종용하게 누가 들을까 꺼리는 것처럼. 그는 이 한 달지간에 정말 노성하고 말았다. 어리광 피우던 말괄량이로부터 대번에 눈물 잦은 계집이 되고 말았다. 그는 물론 금이야 옥이야 길러놨다. 응석과 귀염으로 길러놨다. 바람도 모르고 치위도 모르고 무르녹은 봄바람에 무줄레같이 자라났다. 인생의 첫 아침은 그에게 미소만 던지는 듯하였다. 청천의 병력. 그의 몸에 꿈에도 생각지 못할 궤변이 일어났다. 따스한 5월에 쏟아진 된설이. 그는 아무런 견딜경도 없었다. 저항력도 없었다. 온실에서 고이고이 피어난 꽃은 이 모진 서리에 그대로 이울었다. 생각하면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조차 못할 일이었다. 그는 이것이 한바탕 악몽으로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흐트러진 머리칼과 수세미가 된 옷은 무서운 사실을 역력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는 그 일 생긴 며칠 밤은 뜬 눈으로 새웠다. 잠 안 오는 밤. 난생 처음으로 불면증이란 것을 알았다. 갖은 생각이 물 끓는 듯 하면서도 저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다. 멍하게 어리뜬 것 같으면서도 왼몸이 찢어지는 듯이 쑤시고 아팠다. 얼마 만에야 첫째로 떠오른 생각은 자기가 밖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사람 대하기가 가장 싫었다. 누운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그대로 사라졌으면 싶었다. 그는 햇빛도 겁이 났다. 그 밝은 광선이 한 번 제 몸에 닿기만 하면 피 묻은 상처가 그대로 환하게 드러날 것만 같았었다. 누가 밖에서 제 행동을 엿보는 듯하여 몇 번을 미닫이를 다시 닫았다. 조금만 문틈이 벌룸하여도 그는 맘을 놓지 못하였던 것이다. 나중엔 덧문까지 닫아 걸었다. 은주는 덧문까지 닫아 걸었건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이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다. 몸으로 똘똘 감고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도록 얼굴을 꽁꽁 싸매다시피 하였다. 그리고 숨도 크게 쉬지 않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이 이불도 그 이불이 아닌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다. 그 무서운 밤에 덮던 그 이불이 아닌가. 그 지긋지긋한 일을 겪는 통에 밀리고 꾸기던 그 이불이 아닌가. 그 더러운 손길은 분명히 이 이불에도 닿았다. 그 무지한 발길은 분명히 이 이불을 밟았다. 은주는 제 코와 입을 뒤덮은 이불자락에 척척하게 사내의 숨길이 서린 듯 하였다. 그는 이불을 활딱 벗어던졌다. 가위 눌린 듯한 눈으로 사면을 둘러보았다. 따스한 봄볕은 유난히 밝게 미닫이에 깃들었다. 조그마한 책상은 전대로 제 좌우에 앉았다. 책꽂이에는 나란히 교과서가 꽂히었다. 제 입던 교복은 여전히 마구리에 걸렸다. 자수판도 이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벽에 고개를 쳐박고 비스듬히 누웠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건만 은주에겐 모든 것이 변한 듯 하였다. 생전 처음 대하듯 서름서름하고 서툴렀다. 마음에 쌓이지 않고 정이 떨어졌다. 제 정이 붓고 제 손때가 묻은 이 물건들은 하룻밤 사이에
남이나 된 듯 하였다. 그게 무슨 짓이냐, 그게 무슨 짓이냐. 그들은 빙글빙글 비웃는 듯 하다. 그놈을 가만둔단 말이냐. 그 몹쓸 짓을 꼬박이 당한단 말이냐. 그래, 그놈을 못 이겼단 말이냐. 예끼, 못생긴 년, 미친 년, 더러운 년. 그들은 대어들고 욕설을 하고 꼬짓는 듯 하다. 그들은 이 일의 목도자였다, 증인이었다. 은주를 놀리고 휘박았다. 가지각색의 형틀과 같이 은주를 깎고 점이었다. 방 안의 공기조차 변한 듯하다. 퀴퀴한 사내 냄새가 떠도는 것 같다. 구역이 날 듯한 비리비리한 냄새. 은주는 이 방에서 1분 1초를 배기기가 어려웠다. 그는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어디를 가랴. 누구를 대하랴. 낮은 그래도 나았다. 미닫이의 광선이 사라지고 어슬렁어슬렁 밤의 그림자가 짙어올 재면 그의 마음은 오그라붙기 시작하였다. 그의 몸서리 나는 밤이 또 닥친 것이다. 밤이 고요해 갈수록, 이슥해 갈수록 그의 피는 한 방울 두 방울 말라 들어가는 것 같았다. 찢어지게. 긴장한 신경엔 털끝만한 소리도 인종같이 울리었다. 바시락 소리만 나도 가슴은 덜컥덜컥 나려앉았다. 뒷마루장이 가만가만히 울린다. 분명히 찌극 소리가 났다. 그 발자취는 갈 데 없이 이리로 향해 가까워진다. 악마는 다시금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 들어오는 것이다. 은주는 왼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하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몸을 도사리었다. 방 한편 구석에 붙어섰다. 미닫이만 열리면 그는 악소리를 지르고 곧 몸을 빼쳐 달아날 작정이었다. 인제나 저제나. 아무리 기다려도 미닫이는 열리지 않았다. 그는 참다 못해 적의 동정을 살피려고 제 손으로 문을 빠금히 열어보았다. 덧문이 철통같이 닫혀있지 않으냐. 그래도 그는 미심다웠다. 덧문살을 뚫고 군형을 내어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물론 인기척도 없었다. 악마는 제가 내다보는 줄로만 알고 어디로 숨었구나. 그는 대담하게 덧문을 확 열어 젖히고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다. 달빛 어린 마룻장에 산들바람이 보금자리를 치며 굴렀다. 부끄럼과 공포의 뒤에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었다.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처녀의 구실. 여자의 한평생에 가장 귀하고 중한 이 구실을 이렇게 헛북에 무참하게 아일 줄이야. 아름답고 깨끗한 처녀는 그 순간에 죽었다. 방싯방싯 피어나려던 생명의 꽃봉오리는 그 찰나에 떨어졌다. 탄력 있는 애절문 육체는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고 말았다. 공작의 꼬리처럼 찬란하던 꿈도 깨어졌다. 봄풀처럼 싹 돋던 희망도 쓰러졌다. 그는 졸업하기가 바빴었다. 졸업식만 치르면 그날 밤차로 동경을 향하리라 하였었다. 가기만 가면 소원대로 동경음악학교에 입학이 되리라 하였었다. 그는 제 성대에 자신이 있었다. 깎아질르는 듯한 소프라노를 내는 데에는 아무도 그를 따를 아이가 없었었다. 옥을 바수어내는 듯한 제 목소리를 제가 들어도 어쩌면 내 목에서 이런 목청이 나올까 하고 스스로 경탄하였던 것이다. 홀리었던 것이다.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악단의 꽃으로 피는 자기. 화려한 음악회. 황홀한 청중.
사나운 박수 소리의 물결. 앙코르, 또 앙코르. 빗발치는 듯한 꽃다발. 그는 적막한 조선 악단의, 더구나 여류 악단의 명성으로 번쩍이리라 하였었다. 여왕으로 군림하리라 하였었다. 이 더러워진 몸으로 어떻게 학교회를 들 것이냐, 남의 앞에 설 것이냐. 그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철망, 철망. 먹장 같은 절망이 그의 가슴을 어둡게 할 뿐이다. 혼을 잃어버린 빈 껍데기, 목숨만 붙어 있는 산송장. 이 몸을 어디다가 두랴. 오직 한 길밖에 남지 않은 듯 하였다. 죽음. 은주는 가장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였다. 무서움과 부끄러움과 슬픔밖에 남지 않은 이 목숨을 끊어버리는 외에 아무런 다른 도리가 없을 듯 하였다. 그는 쥐잡는 약을 생각하고 단도를 생각하고 기차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같이 목숨을 끊는 것이라 하여도 어쩐지 징글징글하고 무시무시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생각하였다. 그 푸른 물결에 풍덩실 몸을 던지는 것이 얼마쯤 시적이었다. 한 번 죽음을 작정하고 나니 모든 것이 시들하였다. 4년 동안 바라고 기다리던 졸업날이 닥치어도 예사로 지날 수 있었다. 원하던 음악학교회를 못 가는 것도 그리 원통치 않았다. 애달픔과 안타까움도 얼마쯤 완화가 되었다. 죽으면 고만이 아닌가. 슬픔도 기쁨도 물거품과 같이 사라질 것이 아닌가. 그 후부터는 조석도 여전스럽게 먹을 수 있었다. 뒤안에 거닐 수도 있었다. 제가 가꾸어 놓은 화초의 싹이 파름파름하게 내어 솟는 것을 시름없이 들여다볼 수도 있었다. 몇 날이 지나갔다. 하루는 오래간만에 그는 오라비의 소리를 들었다. 이 세상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동기. 며칠이 못 되어 그의 곁을 길이 떠나겠고 나 함에 다시금 슬픔이 사무쳤다. 눈물은 진정을 하려 할수록 더욱 쏟아졌다. 우는 낯으로야 오빠를 볼 수 없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또 닦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오래간만에 제 오빠를 만나보려 하였다. 제 마음속으로나마 작별을 하여 두려던 것이다. 문득 병일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들리었다. 그놈을. 난 곧 경찰서로 갈 터야, 경찰서로. 그놈을 고발할 터야. 그놈이라 함은 어느 놈을 가리키는 것을 은주는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오빠가 아셨구나. 은주는 오라버니의 분개가 당연하다 하였다. 내 핏줄이 땡길체 오빠의 핏줄도 땡기리라 하였다. 내 살이 떨릴체 오빠의 살도 떨리리라 하였다. 오빠가 아시고야 그 악마를 가만히 두랴. 경찰에 고소를 하고 징역을 살리고 시원스럽게 분풀이를 하시고야 말리라 하였다. 이 세상에 외로이 호젓하게 단 혼자 남은 듯 하던 은주는 자기와 같이 분해하고 같이 슬퍼하는 동기가 있는 줄 알고 마음이 얼마쯤 든든해졌다. 나 때문에 오빠가 괴로워하시는구나 걱정을 하시는구나 함에 은주는 더욱 슬펐다. 나중에 영애에 붙잡는 소리도 듣고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하는 것이 재미없다는 말도 들었다. 올케의 심정도 그러려니 하였다. 떠들지 말고 쉬쉬 감추려는 그의 마음도 고마웠다. 자기가 시킨 노릇은 아니지만 자기 때문에 그 악마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몹쓸 짓을 저질러 놓았으니 올케의 가슴인들 여북하랴 하였다. 은주는 더욱 슬펐다. 이래도 슬프고 저래도 슬픈 일이었다. 이렇게 알뜰하게 자기를 위하는 오빠 부부를 아주 떠날 생각을 하니 눈물이 절로 쏟아졌다. 그들의 정이 아무리 깊고 중하다 한들 이 마지막 길이야 아니 갈 수가 있느냐. 이왕 죽는 바에야 분풀이를 하면 무엇하랴. 원수를 갚으면 무엇하랴. 고소를 하면 무엇하고 징역을 살리면 무엇하랴. 옳게 말 맞다나 왁자지껄하게 만될 뿐 아닌가. 내 한 몸만 죽으면 그만이 될 것을. 은주는 제 죽은 뒤에 자기로 말미암아 청년 하나가 징역을 살고 있다는 것이 고통이었다. 이승의 지옥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청춘의 피를 썩히는 것이 애처로웠다. 죽음을 작정한 은주는 악마에게도 동정이 갔다. 그도 징역을 살고 나온 지가 며칠이 못 되지 않았느냐. 그 지긋지긋한 쇠사실에 다시 얽히게 되면 아무리 죄 지은 죄의 탓이라 하더라도 너무 악착하지 않으냐. 은주는 그를 구해주고 죽고 싶었다. 그는 제 오빠를 말려보려 하였다. 병일이가 사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기척을 듣고 은주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울면서 분노에 떠는 제 오빠를 말리려고 결심하였던 것이다. 제발 고소는 말아달라고. 무슨 낯으로 오빠를 대하랴. 은주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제 방을 나왔다. 안방 문까지 왔다. 선득 문을 열지 못하고 쭈뼛쭈뼛하는 사이에 그의 귀에는 꿈에도 생각 못할 말낯이 띄엄띄엄 들리었다. 헌 계집이니 더럽힌 몸이니 돼지에게 밟힌 진주는 돼지에게 던져줄 밖에 없으니 무사타첩하자면 여해와 은주를 결혼을 시켜야 하느니. 은주는 어릴 때 몇 번 보아 석호를 잘 안다. 그 채신머리 없는 얼굴과 몸피, 그 조그마한 눈에 띄우는 간드러진 웃음. 저를 무척 귀해하는 것 같았지만 어쩐지 얄미운 생각이 들고 정이 붙지 않았었다. 제 사단으로 그런 자와 의론을 할 줄이야. 더구나 기가 막히는 것은 듣기만 하여도 더러운 그 깜찍스러운 의견에 제 오빠가 그럴싸하게 여기는 말투이었다. 그 악마가 입원한 데 가보라고 올케를 조른다. 병비를 주라고 돈까지 주고 어서 가보라고 성화같이 졸른다. 환심을 사두란 말이야. 하고 웃는 제 오빠의 웃음소리는 어쩐지 지옥에서 울려나오듯이 징글징글하고 흉물스러웠다. 은주는 앞으로 고꾸라질 듯하는 몸을 간신히 가누었다. 영애가 병원에를 간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은주는 기계적으로 몸을 피하여 제 방에 돌아와 쓰러졌던 것이다. 그의 앞에는 하늘이 무너졌다. 믿고 바랐던 제 오빠. 웬 세상 사람이 다 저를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욕지거리를 하더라도 저를 귀해하고 위해줄 줄 알았던 제 오빠 앞뒤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제 분풀이를 해주고 제 원수를 갚아줄 줄 알았던 제 오빠. 저와 같이 피를 끓이고 살을 저며낼 줄 알았던 제 오빠. 제 불행을 저보담도 더 슬퍼할 줄 알았던 제 오빠. 체면이고 명예고 다 벗어던지고 그 악마를 이승의 지옥에 집어넣으려던 제 오빠가 아니었던가. 그것을 말리려고 떼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긴 자기가 아니었던가. 그러하였거늘 단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오빠의 마음이 이렇게 정반대로 변할 줄이야.
그 작은 악마 석호가 속살거리는 대로 헌계집, 더럽힌 몸이란 말에 솔깃하고 말았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치가 떨리느냐. 그 지긋지긋한 악마에게 누이를 서슴지 않고 내어줄 작정을 하고 말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까운 진주가 돼지발에 밟혔으면 곧 뺏어내고 씻어주는 것이 인정이 아닌가. 돼지발에 어째 잘못되어 밟힌 것도 애달고 원통하려든 도리어 돼지에게 던져준다는 것은 사람으로 차마 못할 소리가 아닌가. 자기의 경우는 돼지에게 진주가 밟혔다느니 보담. 차라리 사나운 짐승의 아가리에 물렸다는 것이 맞을는지 모르리라. 부드러운 살은 찢어지고 붉은 피는 쏟아진다. 이것을 보고도 그대로 범연히 지낼 것인가? 사나운 이빨이 아름다운 육체와 넋을 뜯어먹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여해와 결혼시킨다는 것은 이보담도 더 심한 말이었다. 이 처녀는 이미 짐승에게 물렸으니 짐승의 이자국이 난 계집이니 헌계집이니 더럽힌 몸이라 하여 얽매어다가 그 몹쓸 짐승에게 갖다 주자 하는 것이나 좀도 다름이 없었다. 사람으로 어째 그런 생각이 날까? 은주는 며칠을 두고 생각하다가 혼자 중얼거리었다. 암만 해도 모를 것은 제 오빠의 마음이었다. 언제는 징역을 다시 살린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 말이 침도 마르기 전에 그 원수와 혼인할 작정을 하니 수수께끼라면 이보담도 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어디 있으랴. 원수가 되고 매부가 되는 것이 종이 한 겹도 가지지 않은 듯 하였다. 은주에게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었다. 그는 얼마 만에야 이 기적의 정체를 풀어낼 수 있었다. 풀고 보니 그 까닭은 잠옷 간단하였다. 그것은 명예와 체면을 위하여는 제 누이야 어찌 되든 조금도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은주는 누구보담도 석호보담도 여해보담도 제 오빠가 원망스러웠다. 야속하였다. 은주는 한동안 울다가 다시 일어나 거울을 보고 다시금 눈물 얼룩이를 지웠다. 그는 교복을 떼어 입었다. 그는 깨끗한 학생으로 죽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오늘, 내일 하면서 이날까지 마지막 길을 내어 디디기를 미룩미룩하여 온 것이 분하였다. 끊어야 할 목숨을 진작 끊지 않고 멀거니 그날을 보내다가 오늘 아침에 또다시 귀에 못 담을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분하였다. 이왕 죽을 것을 좀 더 종용하게,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가라앉은 마음으로 죽으려고 한 것이 도리어 갈수록 비위를 뒤집는 일만 생기게 되었다. 은주는 오늘 아침에 사랑으로 불려나왔던 것이다. 병일은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앉았다가 은주가 그림자같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제 앞 가까이 앉으라 하였다. 퉁퉁 부은 눈과 멀쩡하게 양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어젯밤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어디서 밤새움을 하고 아침결에야 집에 돌아온 모양이었다. 은주는 제 오빠의 얼굴을 봄의 원망과 서름이 일시에 복받쳐 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그는 몸이 꼿꼿해지는 듯하여 앉을 수도 없었다. 병일은 얼굴빛을 펴고 이리 가까이 와서 앉아라 라고 또 한 번 재우쳤다. 은주는 마지못해 앉기는 앉았으나 멀찌감치 앉았다. 이리 좀 가까이 오너라. 병일은 또 한 번 재우치다가 은주가 움직이는 기색이 없는 것을 보고
제가 방석을 당겨 다가 앉았다. 말하기 거북한 듯이 한참 웅얼웅얼 하다가 너도 인제 시집을 가봐야지. 허허. 말은 나지기 하고 웃음소리는 크게 내었다. 은주의 귀엔 그 웃음소리가 능청스러웠다. 제 오빠의 얼굴이 다시금 쳐다 보이었다. 필경 그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그 여해란 자와 결혼을 하라고. 은주는 속으로 생각하고 몸이 더욱 굳어졌다. 그러나 제 오빠의 말은 뜻밖이었다. 너 원석호 씨 알겠지? 왜 석호의 말을 끄집어낼까? 은주는 속으로 의아해하면서도 안다는 듯을 보이었다. 그 사람이 말야. 사람이 얌전도 하고 착실도 하거든. 이번에 상처를 하고 아직 속현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사람도 재미가 있고 해뚝해뚝한 젊은 애들보담 늑수구레한 사람이 외려 낫단 말야. 아내 사랑할 줄도 알고. 그래 내 혼인은 그리로 정해두었다. 응, 그래. 내 마음에는 어떠냐? 하고 병일은 면난하도록 은주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별 수 있니? 혼인이란 다 그런 거니라. 라고 혼잣말같이 뒤를 붙이었다. 병일은 어젯밤에 석호와 단둘이 밤새도록 술을 먹었었다. 명화까지 물리치고. 병일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 사랑하는 누이를 여해 같은 놈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뜻을 말하였다. 그럼 어떡하나? 하고 석호는 한 걱정을 하였다. 그런 사정을 알아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맡아줄 사람도 구하기 어렵고. 이윽고 석호는 무슨 단단한 결심이나 한 듯이 꽉 다물었던 입을 열며 자네 댁 불행이면 곧 내 집의 불행이 아닌가. 그런 일이란 왁자지껄하게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 별 수 없네. 그러면 자네 매씨의 평생은 내가 맡음세. 나이 40에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일이 이렇게 된 다음에야 어떡하겠나 남의 부인이 되고. 보면 이러니 저러니 하는 뜬소문도 날래야 날 수도 없고 또 난다 한들 결국 헛소문이 되고 말 테니까. 하고 석호는 바로 순진한 청년과 같이 그 조그마한 얼굴을 개딱지처럼 붉히었던 것이다. 석호는 처음엔 슬슬 눈치만 보이어 병일로 하여금 저에게 청혼을 하도록 만들어 보려 하였지만은 둔한 병일이가 걔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고 초조증을 견디다가 못하여 필경 바른 대로 쏘아본 것이었다. 자식이 늘은 듯하고 40이 넘은 자가 제 어린 누이에게 청혼을 하리라고는 병일도 과연 상상도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보니 이왕 여해와 결혼을 못 시키는 바에야 석호에게 보내는 것이 든든하고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자네가 맡아준다면 그런 고마울 때가 없겠네. 하고 대번에 승낙을 해버렸다. 승낙을 한 다음에야 질질 끓을 필요는 조금도 없었다. 부리야부리야 서둘러서 일주일 이내에라도 곧 성례를 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 집에 돌아오는 길로 곧 은주를 불러내어 그 의향을 물어본 다는이보단 미리 통보를 해버린 것이다. 그애도 지금 어쩔 줄을 모르렸다. 제 혼처가 작정된 줄을 알아야 안심이 되렸다. 병일은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은주는 저와 석호와 정혼하였다는 말을 듣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었다. 좋은 자리가 따로 있느냐? 집안 사람 같고 믿음성 있고
든든하고 그만하면 내 일평생을 맡겨도 내 생각엔 괜찮을 것 같다. 더구나 그런 저런 속사정도 알고. 병일은 은주가 불만해 한다느니 보담 차라리 놀래는 듯한 기색을 알아보고 변명 비슷하게 연송 석호를 치켜 올렸다. 그리고 속사정도 알고 한 끝엔 말에 힘을 주고 뒤끝은 얼버무렸다. 그야 나이도 많고 걸맞다고야 못할 게지만은 그러나 어떡하니. 여자란 한 번 몸을 그르치면 다시 어찌할 도리가 없단 말이야. 내 운명에 돌리는 게지 어쩔 수 있느냐. 응. 병일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은주의 눈을 보고 제법 우애 깊은 듯한 목소리를 내었다. 오빠 너무 심하십니다. 너무 심하십니다. 은주는 속으로 부르짖고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는 차마 더 듣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도망꾼 모양으로 사랑을 빠져나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었다. 그는 참으로 귀를 씻고 싶었다. 저만한 아들, 딸이 있는 석호, 채신머리 없이 얄미운 석호, 북어대강이 같은 얼굴에 깜찍스러운 작은 눈이 깜빡거리는 석호, 그와 저와 정혼을 하였다는 것은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소리였다. 입에 못 담을 소리였다. 생글생글 눈웃음을 치는 석호가 눈앞에 선연히 나타났다. 배암과 같이 나근나근하게 제 몸에 휘감기는 듯하여 은주는 몸서리를 쳤다. 여해는 사나운 범이라면 석호는 징글징글한 독사에 틀림이 없었다. 범의 아가리에 물렸던 자기를 그 범에게 도루 던져주자 하더니 이번에는 독사에게 내버리려 한다. 어쩌면 오빠의 마음이 그럴까? 언제는 그놈을 징역을 살린다고 떠들다가 또다시 혼인을 하려 들고 인제 와서는 석호와 정혼을 하였다니. 은주는 생각할수록 오빠가 야속하였다. 하늘같이 믿었던 제 오빠가 이렇게 변덕스럽고 주책이 없고 인정머리가 없을 줄이야. 같은 뼈와 살을 나누었거늘 애연한 생각도 없는가, 가엾은 생각도 없는가. 제 오빠의 사랑까지 빈 것인 줄이야. 은주는 너무 쓸쓸하였다. 너무 호젓하였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인 듯한 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죽으면 고만이었다. 한시바삐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으로 찾아갈 것을 구차히 하루 이틀의 목숨이나마 이어두었다가 이런 더러운 소리까지 듣게 된 것이다. 은주는 제 죽음이 늦은 것을 한하였다. 그는 속옷도 새 것을 갈아입었다. 양말도 새 것을 갈아 신었다. 교복의 먼지를 몇 번이나 털었다. 그 잔잔한 구김살까지 만적거리며 폈다. 그는 입을 것을 다 입고 참다랗게 책상머리에 앉았다. 제 손때가 묻은 교과서, 잡기장, 참고서, 등속을 이것저것을 빼어보고 또 보았다. 아까운 이별을 아끼는 듯이. 마지막으로 그는 편지지를 폈다. 그는 아무래도 제 오빠에게 유서 한 장을 안이 남기고 갈 수는 없었다. 철필 끝은 떨었다. 지렁이 같은 글자가 꾸물꾸물하며 춤을 추었다. 채 마르지도 않은 잉크 위에 눈물 방울이 떨어져서 글자가 피어나고 흐려졌다. 그는 몇 장을 버리고 몇 장을 다시 썼다. 그리고 빼죽이 내다 보이도록 책 틈에 꽂아두었다. 거울을 몇 번을 다시 보고 눈물 얼룩이를 지웠다. 그는 밤 들기를 기다렸다. 어찌하면 아무 눈에도 들키지 않고
집을 빠져나갈 구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오직 이 걱정뿐이었다. 성욕의 재단의 어여쁜 희생은 마지막 길 떠날 준비를 다 차리고 만 것이다.